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 13년 3개월 만에 1,370원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환율 급등의 하락세로 돌아서 코스피 2,40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2년 이상 거래 정지된 기업은 신라젠과 코오롱 생명과학, 쌍용차 등 29곳에 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10조 원 가까운 자금이 묶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법 시행 전 계약된 대기 물량이 많아 실질적 충격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비 규제도 대폭 상향해 전기차를 팔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풀무원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1%대를 기록하며 업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문의 만성적인 적자 때문으로 풀무원의 해외 사업은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시장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잠시 내주기도 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오늘 날씨만큼이나 장이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은 모두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양시장 모두 3거래일 내리 빠졌습니다. 장중 코스피 지수는 지난 7월 22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장중에 2,400선을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8원 오르면서 1,370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약 2009년 4월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갔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750억 원가량 팔아치웠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이달 불과 3거래일 만에 1조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7,50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무려 20년 만에 110을 돌파했는데요. 달러 추가 강세 전망에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워낙 약세가 달러 대비로만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엔화, 위안화, 유로화 어떤 것 가릴 것 없이 지금 그 원화가 좀 약세입니다. 심지어 지금 일본은 금리도 안 올리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강세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요인을 외부에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체질이 악화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원화보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역사적인 고점 아닙니까? 더 오른다는 건가요, 앞으로? 네, 아무래도 이 환율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 증권업계에서도 환율 전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FOMC를 기점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면 환율이 다시 하향 안정화되면서 1,2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보다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1,400원이 넘게 오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여전히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한미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현재 양국의 기준금리는 2.5%로 동일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9월엔 한국은행의 이 금통위는 열리지 않고 연준의 FOMC 정례 회의만 열린다는 겁니다. 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75bp 인상 가능성은 58%로 더 높았습니다. 반면 이창용 한흥 총재는 지난주 잭슨홀 미팅 당시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때까지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금리 격차는 계속 벌어질 전망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도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9월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도 계속해서 고강도 긴축을 예고한다면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과 증시 하락은 조금 불가피해 볼 전망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하면서 유럽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달러 강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죠. ECB가 75bp가 아니라 50bp를 올린다고 한다면 유럽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될 수 있겠고 또 같은 날 파월이 연설을 합니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기조에 만약에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다소 진정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환율이 달라질 것인가? 지금 여기에 대한 의견들도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달러 예금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 약세를 주장하는 의견을 살펴보면 미국 경기가 이 하반기 들어서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이 연준이 더 이상 고강도 긴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1,250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달러 강세 전망 의견을 살펴보면 이 경기 악화되는 게 미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전자산, 이 기축통화인 달러에 수요가 더 몰려들 것으로 보고 좀처럼 달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이 이 7월 FOMC 의사로 끝나고 이 기자회견에서 조금 완화되는 긴축 속도를 좀 낮추는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반등한 바 있었는데요. 네. 지난주 8월 잭슨홀 미팅 때 이 우려를 뒤엎고 예상을 뒤엎고 고강도 긴축을 시사하면서 증시는 다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로 좀 미뤄봤을 때 9월 FOMC도 그렇고 1월 FOMC에서도 이 파월 의장이 좀처럼 고강도 긴축에 대한 그런 의견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면서 1,400원 돌파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실제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투자 상품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채권입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을 10조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5천억 원 순매수한 거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채권 관련 상품도 새거 사들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난 8월에만 채권 ETF를 45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연초부터 계속되는 증시 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과 미중 갈등,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증시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한동안 증시 변동성이 클 것이란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장기 투자에 대한 매력이 높아진 점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고 증시 종목 중에서도 최근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 119개나 될 정도로 오늘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흰남노 관련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11호 태풍 이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관련주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리아 S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사모개발, 우원개발도 이원 플러스 역시 나란히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들이길래요? 이 기업들을 살펴보면 보통 태풍이나 장마 같은 이 악천후가 펼쳐지면 함께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재해 복구 기업들인데요. 코리아 S는 자연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앵커와 이 케이블 타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번 재해 복구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니콘 기업 GP클럽에 인수된다라는 소식도 이 공시로 전해지면서 이번 재해 복구 대표 수혜주로 꼽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 GP클럽은 리튬 전문 기업인 리튬 인사이트에 협업을 해서 코리아 S를 리튬 전문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도로공사 등 토목 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무개발 그리고 우원개발은 같이 이 수혜주로 꼽혔고요.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EM 플러스 역시 수혜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업들이 실제로 이 수혜주에 꼽히는 것이 맞는가 궁금해서 이 전화를 직접 돌려봤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피인수 소식이 있었던 코리아 S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좀 취재해본 결과 아직 흰남노 피해 복구 관련 협업 계약을 맺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이슈로 묶여서 테마주로 좀 강세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투자할 때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정말 어디서든 기회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자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관계자를 미국으로 급파하는 등 사태 해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산업부 김민수 기자와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인플레 감축법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두 가지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하원 의원들, 방한 중인 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좀 관련된 우려를 좀 표명을 했고,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정부의 대응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부 주요 부처 실장급 대표단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을 했습니다. 이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섰다는 건 한미 FTA와 WTO 규범 준수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곧 미국 출장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을 방문하는데 이 IRA 관련 성과가 핵심 아젠다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앞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지난달 중순 IRA가 통과된 직후 출국해 2주간 머물다 지난 주말에 돌아왔는데요. 예. 이런 민간의 대응을 볼 때 정부의 대응이 좀 뒷북이다라는 비판은 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주력 산업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하게 쓸 수 있는 무기, 카드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아니랬다 이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가 이번 법 통과로 인해서 입을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일단 당장 피해가 없을 거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이 IRA 시행일인 8월 16일 이전에 계약된 물량들은 보조금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출고 대기 물량을 따져볼 때 일단 내년 초까지는 보조금 제외에 따른 영향이 숫자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또 IRA 보조금 요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테슬라나 포드 같은 경쟁자들 역시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의 절반인 3,750달러 수준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아직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 역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를 통틀어 20개 모델일 뿐입니다. 이 정도면 현대차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는 지금 거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현대차에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370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 현대차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인플레 법안 전체 예산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활용되는 게 한 2%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리고 환율 면에서는 또 경쟁력을 가져갈 만한 부분,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현대차는 최근에 미국에서 테슬라보다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 면에서 약간만 좀 격차가 벌어져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좀 치열한 만큼 이 현대차가 새로운 약점을 드러냈다는 점은 좀 비교적 악재로 꼽힙니다. 이 현대차의 부진은 곧 경쟁자들의 약진을 의미합니다. 현대차는 현재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1위인 테슬라를 쫓고 있는 2위 기업입니다. 이번 IRA 시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은 1위 테슬라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현대차를 뒤쫓는 미국 포드와 GM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치명적입니다. 예. 무엇보다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내년부터는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제한도 사라지는데 이 역시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현대차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출혈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 수익성 악화는 좀 불가피합니다. 예. 일단 현대차는 이 조지아 전기차 공장을 완공을 2024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미국에서 연비 규제가 또 강화가 됐습니다. 관련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벌금도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가 약화시켰던 연비 규제를 예. 대폭 강화하긴 했는데요. 이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영어 약자로 이제 카페 규제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낮췄던 연비 상향 연간 목표치를 다시 8%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한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파는 모든 자동차의 전체 평균 연비를 따져서 연간 목표에 못 미칠 경우 벌금을 매기는 겁니다. 2024년 목표치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요. 리터당 20.7km에 달합니다. 26년 목표치는 무려 리터당 25km고요. 아직은 미국에서 대배기량 가솔린 차를 많이 파는 현대차 입장에서 맞추기는 다소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 압도적인 연비를 내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평균을 낮춰서 최대한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많이 팔려면 아이오닉 5를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건데
IRA 영향으로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특히 목표치 상향에 막혀서 벌금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목표치에 못 미치면 우리 기준으로 리터당 0.2km마다 15달러의 벌금을 미달 차량 대수만큼 내야 합니다. 만약 연비가 리터당 5km 미달하면 대당 370달러의 벌금을 내는 건데요. 현대차가 지난해 미국에서 판 자동차가 149만 대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리터당 20km의 연비를 내는 차량은 전기차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예. 벌금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한 예로 그 지프나 클라이슬러 같은 미국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 그룹이 이번 규제로 내야 하는 벌금이 최대 6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벌금을 안 내려면 목표치를 넘긴 회사들이 파는 크레딧을 사서 이 부족분을 메꿔야 하는데 네. 이 벌금이 높아진 만큼 테슬라는 더 비싼 가격에 크레딧을 좀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싶은데 정부에서도 뭐 앞서서 좀 다뤄봤지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이 미국 현지 분위기를 좀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미국 정치권은 국내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상당한 혜택을 준 만큼 한국이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는 보조금 정책 변경이 쉽지 않다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나서줘야 하는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당장 나서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미국의 이제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정책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제조업 중 하나인데요. 전기차 시대를 맞아 그동안 쇠락했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큰 그림 속에 모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산 원재료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산 부품과 소재를 쓰는 배터리로 만드는 자동차는 결국 중국산 전기차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보조금 정책 변경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미국의 산업 정책과 지정학적인 고려가 더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하지만 이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미국의 지정학적인 산업 정책의 변화를 좀 직시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노련한 경제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현재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주로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이 투자금 회수도 막히고 이렇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도 거론이 됩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이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 중에 일단 워낙 많이 알려진 이 신라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이 두 기업 거래 재개 여부가 곧 결정이 난다고요? 맞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두 기업이 상폐인지 또는 거래가 재개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나오고요. 네. 우선 신라젠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난 2020년 문은상 전 대표는 문은상 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고요. 이에 따라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는 신라젠을 결국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1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 폐지 결론을 내렸는데 회사가 이의 제기를 했고요. 이를 거래소가 받아들여서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부여됐습니다. 신라젠은 지난달 18일 개선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오는 8일까지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거래소는 이를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신라젠의 상폐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기간을 따져봤을 때 오는 10월에 거래 재개인지 상장 폐지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요. 다음 달이네요. 맞습니다. 제가 좀 업계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 1월 이 상폐 결정을 내렸을 당시 신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장성이나 또 세부 계획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달 신라젠은 신규 파이프라인을 도입하기로 현재 계획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거래 재개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사회생을 거듭하는 게 뭐 천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째 결정이 계속 안 나다 보니까 주주들 속은 타들어가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네. 이 코오롱 티슈진 역시 좀 어떻게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19년 5월에 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K주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 세포가 아니라 이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주식 거래가 중지된 바 있습니다. 인보사 의혹과는 별개로 또 2020년 7월에 코오롱 티슈진 전직 임원이 27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거래 정지에 또 다른 사유가 발생했고요. 또 지난 3월에는 최근 3, 4업년도 중 이 사업년도에서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해서 관리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오롱 티슈진이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인보사 이슈와 더불어서 재무 건전성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선결 조건이 붙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국 임상이 계획대로 이 계획인 2025년까지 잘 완료가 된다는 걸 증명한다면 거래 재개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싱가포르 바이오 기업의 7천억 원대 기술 수출에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최근 1년간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742억 원을 조달했고요. 또 개선 기간이 종료된 지난 31일에는 330억 원 영구전환 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운영 자금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소에서 요구한 파이프라인의 안전성과 또 재무 건전성에 대한 개선은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장 유지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뭐 두 기업 다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이거 뭐 전직 임원들 문제 뭐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은 지금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아직 뭐 소송 진행 중인 건들이 있어서 이거에 네. 대한 결과가 더 나온다면 뭐 확실하게 좀 거래 재개 여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기업들 외에도 지금 거래가 정지된 기업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에는 9곳이 현재 거래가 정지됐고요. 코스닥은 76곳, 모두 85곳이었습니다. 네. 이 실질 심사 대상에서 좀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또 상패 사유가 발생했거나 감사 의견이 거절되는 등 거래 정지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고요.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의 투자에서 현재 발이 묶인 투자 자금은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편 올해 거래 정지로 지정된 곳은 코스피 3곳, 코스닥 26곳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56개 종목은 최소 8개월 정도 거래 정지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투자자들의 발이 묶인 기업은 코스피 4곳, 코스닥 25곳이었습니다. 투자금 10조 원이 발이 묶이고 30곳 정도는 2년이 넘게 묶여 있다. 맞습니다. 주로 다 이 소액주주들이라면서요? 얼마나 됩니까? 앞서 살펴본 신라젠의 경우가 16만 5천 명이 넘었고요. 네. 코오롱 티슈진이 6만 2천 명 가량 됐습니다. 같은 코스닥 시장에서 셀마 테라피틱스와 큐리언트도 각각 1만 명 안팎의 소액주주 수가 투자금을 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니 대표적으로 세원전공이 있습니다. 세원전공 역시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되면서 가장 오랜 기간 정지된 상황이고요. 소액주주 수는 2,500여 명으로 전체 주주의 99%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SM100셀 역시도 2019년 8월부터 3년가량 반기 검토 의견 거절이 사유로 이 거래가 정지됐고요. 소액주주는 6,400여 명이었습니다. 또 최근 KG그룹 품에 안긴 쌍용차의 경우에도 4만 8천 명 정도의 소액주주 수를 보유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기업들의 소액주주 수만 모두 합해도 30만 7천여 명이고요. 다른 거래정지 종목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4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99%가 소액주주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소액주주들만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각종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좀 소액주들을 많이 투자를 하게끔 만든 좀 영향도 있고요. 또 이 대주주 지분율 자체가 작은 것도 어떤 재무 건전성의 악화 요인으로도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네. 소액주주들도 피해를 입지만 이렇게 이제 상장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거래가 정지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래를 아예 중단해버리는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최근 금융투자 업계에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현재 이 제도가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다. 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빼지 못하는 그런 좀 약점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미국과 같은 일시 멈춤의 형태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니 거래 정지 대상이 된 이 기업이 거래가 재개되기까지는 시간이 평균 33분에 불과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 관계자랑 방금 좀 연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중요 정보 공시 이후에 30분간 매매가 일시 정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을 우선 그었고요. 네. 하지만 만약 사안이 엄중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직접 거래 중단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 미국은 매매 중단일이 최대 10영업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지금 기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래를 중단시켰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풀어줬다. 우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나라와 이 미국의 거래 정지 해제되는 좀 이 근본적인 시점이나 관점이 좀 다릅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이 거래 정지 원인이 해소돼야만 현재 거래가 재개되고요. 미국은 또 반면 이게 원인 사유가 발생한 거를 공시를 한다면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에 충실한 공시가 이뤄지는 즉시 이 거래 정지 조치가 해제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현 제도가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일부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 방지라는 명목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긴 시간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지연되는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서 미국과 같이 장외 시장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명목 아래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오히려 이 제도가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만 하겠습니다. 주식은 위험자산 아닙니까? 우리 투자자들 역시 그걸 감안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 투명성은 높이되 투자자 자율은 좀 존중해주는 이런 미국의 사례 좀 참고할 만하겠습니다.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요즘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국내 한 제약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유유제약인데 순조로운 임상 과정을 토대로 기관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온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미국발 긴축우려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국내 증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고채 금리 급등에 회사채 발행금리가 8%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산시장 악화로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에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선제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선 유유제약의 선고안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유제약은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 제로금리로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3년 35억 원의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5차례 연속 제로금리 자금 조달을 이어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제로섬이 아니라 상호 윈윈하는 성공적인 트랙 레코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투자자들과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요. CEO로부터 아주 강력한 임파워먼트를 받은 바탕으로 투자자들과 협상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미팅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유유제약은 선제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공장 증축과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전 세계 6조 원 규모의 안구 건조증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이미 전임상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만큼 회사의 성장 모멘텀으로 육성시킨다는 보관입니다. 유유제약의 안구 건조증 치료제 YPP-1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임상 이상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전무한 상태인데요. YPP-10 같은 경우는 전임상에서 항염증과 상피세포 치료에 있어서 우수성이 입증된 아주 새로운 물질입니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 유유제약. 이미 배당과 자사주 매입, 무상증자를 실시한 가운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농사짓는 땅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5년간 운영을 한 결과 농가 소득이 늘고 안정적인 전기 생산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만 받쳐준다면 관련 기업의 수혜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민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논 위로 태양광 패널이 열을 맞춰 서 있습니다. 충분히 벌어진 패널과 패널 사이로 햇볕이 골고루 퍼집니다. 논에선 조기 출하를 앞둔 벼 수확이, 그 위로는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업 현장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항기나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농기계가 이동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조물의 높이를 지상으로부터 충분히 높여놓는 것도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농사철이 되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농가에선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의 경우 태양광 부지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벼농사만 지었을 때보다 연간 소득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팔 수 있어 발전 소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태양광 영농 사업단을 만들고 나니까 여기서 연간 약 3,200만 원 내외의 발전 소득이 주어지니까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이 사업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큐셀은 이러한 발전 방식으로 국내 인구 대부분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국내 농지의 5% 정도인 그 면적에 영농형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거의 근접하는 4,800만 명 정도가 1년에 쓸 수 있는 전기 양이 생산이 됩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간이 짧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8년이다 보니 2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도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철거할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농지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국내 전력 수급을 늘리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미국 시장 확대에 한창인 풀무원, 현지 점유율 1위에 올라 있긴 하지만 20년 넘게 적자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식품 기업들에 비해서 목표 주가도 낮게 잡힌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풀무원의 영업이익률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식품 회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1%로 집계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인 17개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1등은 오리온인데 15.5%로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양식품, 하이테진로, CJ제일제당 등이 있고요. 예. 풀무원은 지난 상반기 매출 1조 3,565억 원, 영업이익 2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6%로 집계되는데 네. 전체 식품 기업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익성이 평균의 3분의 1 토막이라는 거죠. 예. 유일하게 영업적자를 본 남양유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가 넘는 매출을 내고도 손에 쥔 건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풀무원이 K두부 이렇게 흥행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좀 다른가 봐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예, 분명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수익성이 나아지지 못해서 답답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미국 매출은 2,386억 원이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풀무원은 독보적인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인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단백질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현지 두부 시장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 미국 외에도 일본이나 중국 등 주요 국가도 쑥쑥 잘 크고 있지만 영업 적자 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상반기 해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했지만
영업 적자는 도리어 늘었습니다. 풀무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해외 지역 영업 손실은 167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예. 지난해 97억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손실이 나는지는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 이게 뭐 단순히 몇 분기, 몇 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년 넘게 이어온 적자라는 건데 한두 해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풀무원은 1984년 설립됐는데 해외 법인을 세운 건 1991년입니다. 미국 법인을 세우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나선 거죠. 예. 음식료는 대표적인 내수 사업이고 필수 소비 품목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국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우리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 CJ 제일제당이 1989년, 대상은 그보다 앞선 1973년, 롯데제과도 1994년 해외 법인을 설립했죠. 그렇게 나선 미국 사업이지만 만년 적자에 빠진 게 현실입니다. 풀무원의 해외 식품 매출의 55%가 미국에서 나오는데요. 예. 2019년까지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영업 적자를 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집밥을 해먹는 미국인이 많아지면서 2020년 2분기 깜짝 흑자를 내긴 했지만 연간으로는 적자였고요. 지난해까지도 영업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해외 매출이 뭐 55%면은 이게 적자가 난다고 그냥 접기도 쉽지 않은 사업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장사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당장은 지난해 물류비와 인건비의 발목을 잡힌 모습입니다. 2021년에 터진 물류 대란은요, 바닷길은 물론 육상 운임료를 폭등시켰죠. 예. 인력 이탈도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실업급여를 강화했는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죠. 품질 논란도 일었는데요. 한국신용평가원에 따르면 풀무원이 현지 공장 설비를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경쟁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불거진 탓에 더 뼈아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운이 안 좋았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요즘 뭐 식품 회사들이 다 같이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인상한다라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풀무원은 어떤가요? 풀무원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렸음에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되지 않아서 더 문제시되는 상황인데요. 풀무원은 상반기 두부와 달걀, 냉동 피자 등 제품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는데요. 풀무원 식품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주요 제품의 가격 연상이었습니다. 네. 원재료비가 올랐다는 이유에서였죠. 결국 가격을 올렸는데도 수익성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 실제로 주력 시장인 국내 사업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반기 풀무원 식품의 주요 제품 매출은 지난해보다 0.9% 증가에 그쳤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이 가격 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판매량은 되려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사업이 부진을 못하는 사이 국내 식품 사업 역시 위축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생각보다 좀 문제가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풀무원은 국내에서 벌어들여서 해외로 이제 투자를 했던 구조였는데 이 구조 자체가 좀 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외 사업의 침체는 심지어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형 성장은 이어나가겠지만 예.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한국기업평가의 평가입니다. 이는 풀무원의 전체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률이 1.5%로 확인되는데 올해는 1.8%, 내년은 2.1% 전망이어서 비슷한 수준일 거란 얘기입니다. 증권가는 풀무원의 주가 기대치를 업계 평균보다 낮춰 잡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풀무원의 목표 주가로 14,000원을 잡았는데요. 국내 음식료 평균 퍼에 50% 할인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외에서 높은 성장성을 가진 건 분명하지만 네. 좀처럼 이익의 질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점이 약점으로 지목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은행주가 위태롭습니다. 대출 받는 사람은 줄고 예대 마진 공시로 대출 이자마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이 아닌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8월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원,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KB와 신한, 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원 수준으로
7월 말보다 9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올 들어 1월 이후 8개월 연속 줄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대마진 공시도 은행 수익성을 발목 잡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은행의 수익성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국내 은행들은 해외 사업과 국내 마진율이 높은 PB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습니다. 하반기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수익성 제고에 대한 한계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 새 은행주는 20%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보고 최근에 기존 전략을 좀 수정을 했었어요. 7, 8월에는 오히려 많이 오르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봤었는데 5월 말부터 너무 많이 빠졌죠, 오히려. 이 같은 이유로 은행주에 대한 접근은 기존과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중 은행들 역시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가져간다는 보관입니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신한은행은 해외 외환 투자와 파생 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밖에 NH농협은행은 WM 상품을 강화하고 우리은행은 저신용자 상품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이용 효율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배터리 강국이라는 위상에 비해 폐배터리 산업이 미약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대 글로비스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점쳐집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2030년 국내 보급 전기차는 362만 대. 10년 만에 27배 늘어난 수준인데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런 예측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 기관인 배터리 제조 강국임에도 폐배터리 순환 분야에서는 미흡하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 폐배터리는 지난해 1000개 수준에서 2030년 11만 개로 100배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옴에도 관련 제도 기반은 유럽연합, 중국 등과 비교해 부족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2024년부터 배터리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관련 규제 강도가 세진다는 점과 리튬 등 핵심 소재 채굴량이 한정돼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련 폐기물 규제 등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다시 쓰는 재제조, 배터리 부품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만드는 재사용, 배터리 내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과 동시에 검사 부담은 줄이되 명확한 안전검사 제도를 만들어 관련 자원순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한눈에 보기 위해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체계를 만들고 정보에 따라 정부 부처와 보험사 등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폐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도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의 투자 효과 8천억까지 감안하면 총 1조 8천억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충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이 국내 3사의 배터리 점유율은 25.9%로 34.2%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국내 3사의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같은 기간 1위인 중국 CATL의 배터리 판매량은 110% 늘었고 BYD 역시 판매량이 204% 급증하며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해외여행자의 휴대폰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내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폰의 기본 면세 한도는 $600에서 $800로 높아집니다. 품목별 면세 한도도 주류는 현행 1리터 $400 이하 한 병에서 2리터 $400 이하 두 병까지로 확대됩니다.
면세 한도 상향에 맞춰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 같은 면세점 업계는 내국인에 대한 주류 할인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커진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에 집값 하향 추세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의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 회의를 열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내고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70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령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를 웃돌게 됩니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요즘 뉴욕 증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지난주 내내 좀 흐름이 안 좋았죠? 네, 지난주 미국 3대 증시 모두 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다우지수는 9.46%나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4.21%, S&P 500은 3.29%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이 약세장을 만든 건데요. 강한 하락세 이후 증시 흐름이 저가 매수세로 회복세를 보일지 아니면 하락장을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안타깝게도 추가 하락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 어떤 포인트 때문입니까? 이 하반기 증시 상황이 시장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건데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도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 연착륙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로 시장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지만 긴축 리스크가 완전히 시장에 반영돼 있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네. 또 고용 시장이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1만 5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30만 명 이상을 유지했고요. 또 고용 시장이 양호한 지표를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좀 이런 의견을 나타내는 시그널들이 좀 잡히고 있나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시장 시그널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 시장 밸류에이션, 기업의 이익 성장, 투신 등 다양하게 10개 지표를 분석했는데요. 그중에 6개가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6개의 신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내년까지 금리 인사 가능성을 일축한 점이 꼽혔고요. 또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무위험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 즉 주식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적정 수준보다 낮게 보고 있다는 점도 증시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정 수준보다 75bp 정도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참여자로서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도 계속 긴축을 이어갈 거고 투자자들 투심도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시그널이 있었나요? 네, 최근에 3.5%까지 올랐던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50bp 이상 하락해야 한다는 점도 꼽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채권 수익률 곡선이 지금보다 더 가팔라야 하고 또 S&P 500 기업들의 12개월 추정 이익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점도 추가 하락 시그널로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지표로는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8월의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소폭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경기 침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준이면서 연준의 의도대로 고용 시장의 열기가 한김 식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시장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투자자들 다수가 시장에 대해 약세장을 전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약세장 내에서 5% 이상 지수가
오르는 베어마켓 랠리가 2차례 이상 있었다는 점 등이 꼽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그널들 시장에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월가에서 그러면 추가 하락이 온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월가는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0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S&P 500이 3,900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 300포인트 정도 지수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정보 업체인 BTIG의 최고 시장 분석가는요. 이번에 S&P 500이 3,900선을 하회하게 된다면 지난 6월 당시 최저점이었던 3,600선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또 모간 스탠리는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게 된다면 S&P 500이 3,400선을 기록할 수 있고 연착륙에 실패하고 완전한 형태로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된다면 3,009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비 300포인트, 많게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9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럼 전망이 암울한데 월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월가의 주요 큰 손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돈나무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지분을 줄이고요. 엔비디아를 7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쇼크, 수출 규제 등 이 악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저가 매수 중인 건데요. 또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올해 2분기에 애플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식 비중을 늘린 반면 버라이즌과 또 로열티 파마의 주식은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3분기에 들어서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BYD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월가에서는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들어갔고 지금은 뭐 시장 지표나 연준 인사들의 발언 민감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해볼 만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오늘은 노동절로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6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되고요. 8일에는 미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또 이날 유럽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또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연례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22일에서 21일에 열리는 FOMC를 앞두고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오는 발언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같은 4대 공적연금 지원에 내년 1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된다는 기사입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이 정부 재정은 9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1.6% 늘어난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15%, 군인 연금이 5.8%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연금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조치인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연금의 적자는 1년 새 2조 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공무원과 군인 등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이 연금 개혁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가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한다는 기사입니다. 특화망 사업은 초고속 5G 네트워크를 계열사나 고객사에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걸 말합니다.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현재 이를 위한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달 중 과기부의 승인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특화망 서비스는 현재 통신 3사가 서비스 중인 공용 5G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들의 스마트 공장처럼 초고속 통신망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삼성, SDS도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만큼 사업자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거란 관측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